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조선일보 진중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개막한 2018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세미나장에서 첫 번째 세션으로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저성장 시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도시 재생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갖고 토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아 국회의원이십니다. 김연아 의원님은 도시계획학 박사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내시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거쳐 현재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김희탁 단장님 모셨습니다. 김희탁 단장님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정책기획관을 거쳐 현재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승배 대표님은 대우건설에서 주택사업을 오래 담당하셨고 2010년부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세미나 진행 방식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먼저 국토교통부 김희탁 단장님하고 김승배 대표님 두 분께서 먼저 기조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세 분의 패널들과 함께 심층 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저성장 시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도시 재생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탁 단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맡고 있는 김희탁 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행히 오늘 태풍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태풍이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점이 있지 않았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석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왜 참석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오히려 거꾸로 좀 궁금한 생각이 좀 듭니다.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셔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주택개발 사업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도시재생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발표했느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정과제이냐, 왜 대통령이 관심 가지는 과제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한국 분들, 저희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고 외국 분들도 마찬가지죠. 외국은 어떻게 도시재생을 하고 있느냐, 도시재생을 잘하는 나라는 어디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을 좀 드려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 도시재생 뉴딜을 이번 정부가 강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저희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에 이제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이런 시대에 이제 진입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왜 도시재생을 지금 해야 되고 외국에 도시재생 잘하는 데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도시재생을 못하는 나라들은 제가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은 도시재생을 할 겨를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개발 중심의 60년대에 개발 중심의 나라일 때는 주로 이제 했던 것이 아시다시피 철도 놓고 도로 놓고 고속도로 놓고 그리고 또 집이 없으니까 대단히 이제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토목과 SOC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런 이제 경제를 이제 부흥시켜야 되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철도 놓고 도로 놓고 공항 만들고 신도시에서 집 짓는 게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재생을 후진국은 별로 할 겨를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외국에 가보시면 선진국은 대부분이 이런 도시재생 개념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단계에서 이 도시재생은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불가피한 개발 방식이다. 도시재생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저희 대한민국에 보면 이제 빈집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0만 호가 넘는다고 합니다. 일본도 역시 인구가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남아도록 가니까 이제 700만, 800만 호가 된다고 하고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100만 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이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에 가보면 빈집들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아파트를 개발을 하고 분양을 했을 때 사업성이 없거든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이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하시는 분 하려고 하는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시고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데는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상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이제 저 빨간색이 뭐냐면은 이제 쇠퇴하고 있는 데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저기 이제 표시에 돼 있지만은 전체 읍면동이 이제 한 2,400-500개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40% 1,383개의 이제 읍면동이 이제 사라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은 얼마 전에 이제 고용 관련된 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저출산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수록 저 읍면동의 쇠퇴 속도는 읍면동이 소멸하는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들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그런 위기적인 그런 어떤 국가적인 상황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구도심 옛날에 이제 신도시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요. 이제 뭐 저 지역에 이제 뭐 광주, 대구, 목포, 전주 예전에 이제 저희 구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도심 지역을 가보면 거기가 이제 많이 주민분들도 떠나고 그 주민분들도 떠나다 보니까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의 중심 도시들이 이제 외국말로 하면은 이제 슬럼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 그 원도심들을 다시
그 지역의 역사와 히스토리와 함께 주민들이 다시 모여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제 또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재생이라는 이 뉴딜 공약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타나셔서 떨어진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2010년대에 도시재생 시대 진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이라고, 우리 재건축 재개발법처럼 도시재생 특별법이라고 2013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었습니다. 제정이 됐고, 오늘 참석하시는 김연아 의원님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지난 정부에 이제 46개 지역에서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 그 성과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토론을 통해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46곳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1,400개 이상의 읍면동들이 쇠퇴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떠나고 있고, 각 중소도시를 가보면 원도심들이 쇠퇴해 있는데, 그 지역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에다가 뉴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46개밖에 안 했지만은 각 지역에 있는 원도심들을 살리고 쇠퇴해가는 수많은 읍면동들의 최소한의 주거 생활 인프라를 깔아주겠다 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500여 개 내외의 하여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도시재생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도시재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주거지, 쇠퇴한 주거지들을, 그러니까 이제 집이 노후화된 데가들이 이제 30년 이상 노후화된 데, 마을이 쇠퇴한 데의 주거 수준을, 주거지를 다시 세련되게 바꿔주는 거, 주거지를 재생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게 이제 주거복지 실현이라고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도심 지역에 가보면 불이 많이 꺼져 있죠. 그래서 구도심 지역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그 경제를, 그 구도심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측면에 이제 도시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도시재생 사업에 성공하는 거는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집만 고친다든지 도로를 깐다든지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거는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또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드리는 것도 저희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통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이 기존의 도시개발 사업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재정 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옛날에는 아파트에 살면, 집에 살면 누가 이사 오면은 떡을 돌린다든지, 그러니까 공동체, 커뮤니티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중심의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옆집에 누가 이사 와도 잘 모릅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하면서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주민 재정 착률이 20%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차를, 그러니까 전세를 산다든지 월세를 사신다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렌트비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은 다른 데로 이제 떠나는, 그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집주인이 저기 뭐야 상가의 사장님과 세입자가 이게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렌트비를 거기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렌트비를 올려달라 하니까 렌트비를 부담할 수 없는 영세 이제 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불만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어떤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제 조합을 결성합니다. 재건축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조합을 결성하는데 그 집주인분들이 아파트의 주인분들이 집주인분들이 이제 조합을 부동산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이제 조합을 결성을 하고 그리고서 보증을 받습니다. 대한주택보증공사나 이런데 건설 보증을 받는데요. 그때 뭐가 있냐면은 융자를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융자를 받는 것이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저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회사에다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다가 보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합도 같이 이제 보증을 같이 쓰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분양이 안 되는 데는 저 융자를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안 되는 데는 융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양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한다는 거고요. 쇠퇴한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는 할 수 있는 데는 저 융자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옆에 보면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2조 원의 이제 국비를 보조해 준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도로라든지 뭐 노인정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서 이제 사업성을 높여주고 그래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해서 거기에도 이제 그렇게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공기업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사업성을 만들어드리고 같이 보증을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하고 좀 차이점이 이제 순수한 융자 위에 국가에서의 이제 자금 지원, 국가에서의 보조금과 공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이제 사업성을 높여주는 구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 세금으로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임차인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노후 주거지를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도시재생의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구도심 지역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이 또 도시재생의 또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일자리들을 유지시켜 주는 거, 그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고, 죄송합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그 도시를, 그 주거지를 다시 재생시키면서 거기에 있는 공동체를 복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임차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임차인들이 이제 외지로 쫓겨나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희탁 단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정책 방향과 그 이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배 대표님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김승배입니다. 저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죠. 소비자로서 또는 공급자로서. 그래서 방금 김 단장님이 이제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시장의 얘기를 좀 전할까 합니다. 결국 저성장 시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은 저성장의 늪 앞에 서 있습니다. 성장 동력은 서서히 꺼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헤쳐나가는 새로운 돌파구가 없을까 열심히 이제 찾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왼쪽이 77년까지의 고성장세, 77년에 국민소득 1,0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 29,700불, 약 3만 불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46년 만에 100배가 된 것이고요. 30년 만에 8.5배, 87년에 3,000불 조금 넘었습니다. 그 87년 이후 약 10배 정도 되고 있죠. 이 소득, 국민 1인당 그 국민소득을 보여드린 것은 앞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 중에 1,000불 때 만들어진 도시와 그 공간들, 3,000불 때 만들어진 도시와 공간, 그리고 지금 우리는 3만 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제공하는 공간 주거 서비스와 수요자로서 3만 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주거 공간들의 서비스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입니다. 이 갭을 메꿔줘야 되는 것이 도시 재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공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도시는 그 안에 있는 많은 공간들이 살아 숨쉽니다. 새로 만들고 사용하고 또 버리고 허물고 또 새로 짓고 이러면서 수천 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공간, 그 공간 자산이라고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부동산도 도시의 세포라고 저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듯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간, 부동산들이 세포로서 기능을 하고 우리 이제 피부 세포도 일정 시간 지나면 사멸하죠. 새로 돋아나죠. 피부 세포 죽은 게 때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거 공간, 역사 문화 공간, 산업 공간 이러한 공간들이 어울려져 있는 것이 도시입니다. 이 안에 모든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구로 디지털밸리는 구로 공단이라고 얘기하는 70년대에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사무실로 즐비합니다. 벤처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새로운 제조 R&D를 하고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계천도 판잣집 시대를 거쳐서 고가도로의 기능을 하다가 지금은 자연 공간으로 도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상업 공간은 그동안 평촌에 가보시면 범계역에 NC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 NC백화점을 허물고 새로운 주거복합 건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도 그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심 내에 기존의 오피스나 기존의 오래된 공간들이 복합 건물로 필요한 공간을 집어넣는 것으로 아마 재생되는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결국 도시는 생물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낡으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 늙어가는 속도와 새로 만드는 속도가 맞질 않습니다. 도시의 기능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은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지금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21%, 5채 중에 한 채가 노후 건축물입니다. 이제 빨리 바꿔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시 재생을 통해서 경제를 살린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 도시 재생을 통해서 잃어버린 20년을 탈출을 한 것입니다. 공공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민간은 개별 사업을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밑에 보시는 것처럼 도시 재생이 활성화된 시기에 경제 성장이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2060년까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 책에서 저희들을 보면 그동안 벌어놓은 자산을 활용하자. 왼쪽 그래프에 약간 회색빛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산을 활용해서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얻는 겁니다. 밑에 오른쪽에 까만색은 상품 교역에서 얻는 수지입니다. 적자죠. 물건 만들어서는 적자지만 자산 활용을 해서 흑자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관광을 늘려서 흑자를 내자. 이것이 일본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2060년에 8,700만의 인구로 줄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성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올림픽을 계기로 동경을 전체적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도시 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1만 스퀘어미터 이상 되는 빌딩이 150개 가까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가 나오고 경제가 성장하고 이러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 보시면 역세권 중심의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경역 부분에 보시면 역 옆에 1,400, 1,500%의 빌딩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가보십시오. 용산역, 서울역, 그 역은 그 지역을 단절시키는, 말하자면 장벽으로,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산업, 옛날 제조 산업에서 남긴 여러 가지 공간 자산을 활용을 해서 새롭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지난 5년 동안 관광객, 외국으로부터 온 관광객, 해외 관광객이 3.4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5년 사이 2천만 명이 늘어났죠. 반면 우리나라는 5년간 별로 는 게 없습니다. 물론 세월호, 메르스, 사드 등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 관광이 국민 경제, 내수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이제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보다 우리의 해외 관광객이 많았었는데 추월을 당한 거죠.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 16년 일본 명목 GDP 성장률에 제일 왼쪽 건설업이 끼치는 영향은 12%고 관광업이 4.5%입니다. 건설업 12%는 도시 재생 사업의 결과 성장률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노후화가 심각한데 일본의 경우 그 관광객이 동경, 오사카에 온 관광객이 지방까지 찾아가는 바람에 그 관광객이 5배, 10배씩 늘어나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 재생 정책은 아까 김 단장님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별표 친 그 부분들이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지금 이제 국토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거는 뭐 지금도 마련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민간으로서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민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융자 조건도 지난 8월에 새롭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재생 정책은 공공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또 소규모이고 지방 도시는 우선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구 이동 패턴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파랗게 한 실선이 수도권으로 전입된 인구입니다. 한 20년 간격으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우리 최근에 수도권으로 지방에서 수도권 전입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도권에서 공간 수요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이러한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새로운 공간 공급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재생의 목표는 경제 성장을 끌고 가는 것이 도시 재생이다. 그리고 더불어 지역 균형 성장을 이루는 거다. 도시 재생도 개발이 되지 않고서 사람들이 과연 오겠느냐 하는 거죠. 3,000불에 만들어진 공간을 놓고 페인트 칠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공간 개발과 가치 보존을 같이 해야 되고,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해 주면서 주민도 참여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신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산업도 새롭게 도시 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하고 결합하는 것이 이 시장을 더 확대하고 성장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은 공간을 새롭게 만들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그런 소비를 일으키고,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게 되고 그 새롭게 뜨고 있는 4차 신산업까지 품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성장통을 치유하는 영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승배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주제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 토론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을 던지면은 여기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세 분께서 차례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그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참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좀 위축되고 침체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지금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과연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정책으로 예상되는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김연아 의원님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오늘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21년 동안 연구원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국회에 와서 국토교통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지금은 교육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각도의 재생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재생이 뭘로 기억에 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추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질문해 주신 것과 연계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은 건물을 새 것으로만 짓는 게 재생이 아닙니다. 재생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가치를 높이는 일이 재생의 핵심입니다. 근데 가치가 아예 없던 것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개발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가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나 우리 소득 수준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소멸되거나 하락했던 것들을 다시 올리는 것이 재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으셔야 되냐면, 값이 너무 올라버리면 재생을 통해서 가치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재생을 얘기하면서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올라버려서 우리가 재생으로 추구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조금 의구심과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렸는데, 재생이 지금 경기의 어떤 활성화의 방아쇠가 될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재생은 경기의 방아쇠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거하고 다르게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한 겹 한 겹 시간이 축적된 것이 녹아나야 합니다. 왜 우리 사람도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요, 조금 점진적으로 격을 갖춰서 부자가 된 사람이 좀 다르다라고 하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에서 컨텐츠, 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액티비티, 라이프 스타일이 묵어나는 공간과 그냥 단순히 남의 것을 흉내내서 새로 지은 건물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도시 재생이 만약에 경기에 방아쇠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원래의 취지도 맞지 않고 또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방아쇠가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도시재생 활성화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에 김희탁 단장님이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국회 작년에 내내 지적한 게 뭐였냐면, 너무 급하다, 그리고 너무 많다, 이렇게 한꺼번에 막 하다 보면 김희탁 단장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에서 목표를 딱 할당하는 순간 그 정책은 괴물이 되어 갑니다. 왜냐? 연도별로 실적으로 안 하면 저 같은 국회의원이 왜 이거 안 하냐고 막 독촉을 하고 야단치고 예산을 깎습니다. 예산을 안 깎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천천히 우리가 가치를 녹여야 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1년에 100개씩 500개, 1년에 10조, 50조를 쏟아붓고 있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지죠. 근거 없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여기에 뭘 쌓을지도 모르는데 가치가 높아진다더라.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를 높이는 사업은 좀 가격이 낮아야지만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을 했을 때, 이제 여기 김승배 대표님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수익성이 없습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건, 지금과 같은 속도와 양으로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겠구나. 특히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과잉 기대감을 줘서 투기를 일으키게 되고, 또 만약에 이것이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과잉 공급이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좀 자산 가치가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지는 부작용도 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 이번에 한번 김희탁 단장님 한번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치를 높이는 게 도시재생이다 하는 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제 저성장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대 성장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개발 시대일 때는 3% 이상의 5%, 9% 이런 수익률을 성장을 할 시대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일확천금을 도시 개발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많이 해왔습니다.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도 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확천금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은 저희는 도시재생 사업을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요.
역세권에 이제 그 역세권 개발을 해가지고 역세권에 이제 백화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화점이 들어와 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권을 다 죽이는 사업을 한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으로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동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의 공동체가 참여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도 있고 그 지역에서 이제 국수를 파는 여사장님도 계실 수 있고 이제 임대를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살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들이 그 공동으로 그 개발의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그런 사업의 형태라고 한다면 도시재생 사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도시개발 사업이 그렇게 기존의 주택의 소유주, 부동산의 소유주 중심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소유자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확천금은 소유자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거나 빌딩값이 올라가면은 소유자가 갖는 것이죠. 그거를 산 사람들이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 거기에는 그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고 거기 사는 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 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똑같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똑같은 빌딩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또 옛날의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 성장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그 개발의 이익을 공유하면서 3% 성장 시대에 맞는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참여를 하는데 급하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건축회사나 엔지니어사에다가요, 이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엔지니어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신도시 같이 이제 카피를 해 갖고 옵니다. 계획서를 이 도면을 카피해 갖고 오거든요. 그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사해 가지고 오면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냐면 신도시를 카피 도시라고 합니다. 뭐 일산이나 분당이나 다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카피 도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급하게 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의 커뮤니티, 그 지역의 공동체가 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동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역시 최소화하면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희탁 단장님 말씀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승배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이 경기 회복에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다음에 국내 부동산 시장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앞에 토론하신 두 분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은 이거는 꼭 되어야 되는 당위죠, 당위.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공간이잖아요. 공간 자산. 공간 자산에 대한 수요도 의식주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요입니다. 공간 속에 없으면 못 살죠. 비 맞아야 되고. 그래서 공간의 수요는 절대적인 수요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김장철에 배추가 모자라면 3배로 뛰죠. 배추값 3배로 뛰잖아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소비고 상대적인 소비가 아닙니다. 그 수요자가 원하는 공간이 그만큼 안 만들어지면 가격이 뛰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은 꼭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불, 4만 불 시대에 공간 수요자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그 소위 아까 가치도 얘기하셨는데 가치를 제공을 해야죠. 내는 돈 이상의 그러니까 사용료, 임대료 이상의 그 가치를
수요자는 가져갈 욕구가 있는데 그걸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비게 되죠. 안 가죠. 그러면 주택으로 카운트는 되는데 안 써요. 그건 없어진 거죠. 이건 사회적 멸실, 사회적 소멸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위에 있는 집들이 30년 전, 40년 전, 뭐 100불 시대, 뭐 3,000불 소득 이전에 지어진 공간들은 급속한 속도로 사회적 소멸을 아마 맞을 겁니다. 사회적 소멸. 최근에 주택값 오른 거에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막 결혼하는 뭐 30대 초반 그 친구들은 저희가 어릴 때 갔던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래된 집은 주택이 아닙니다. 일단 단지형 아파트나 새 집으로 가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주택 보급률은 몇 프로일까요? 60%. 우리는 102%로 보급률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시장에서는 그들에게는 주택 보급률은 60%, 70%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미국과는 다릅니다. 너무 빠른 속도의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후화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됩니다. 1년에 2.4%씩 30년을 맞게 되면 5년이면 10%가 10채 중에 한 채가 3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는 도시재생 뉴딜 꼭 필요로 하고 필요하되 뭐 이걸 어떻게 하겠냐 저렇게 하겠나 아니라 이거는 절박하게 공간을 갈아 끼우는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물건 팔아서 수출해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뭘로 가야 되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해외에도. 그다음에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해서 일본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은 구체적인 시장에서 작동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김인탁 단장님이 기조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지방 도시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갈수록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시 쇠퇴가 아주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인구도 더 많이 줄고 그다음에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지금 최근에 계속 그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계속 너무 많이 오른다. 이게 자꾸 문제를 삼는데 근데 지금 지방은 어떻게 보면은 분양가보다도 집값 아파트 값이 내려서 뭐 마이너스 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미분양도 많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지방 도시의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 재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세 분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탁 단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지방 중소도시 뭐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이제 광역시 이제 가보면 이제 그 구도심들이 이제 구도심들이 이제 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 현상들을 많이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이 지방 도시의 어떤 그 경제 지방 도시의 쇠퇴 이런 건데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제기가 됐던 것이 이제 조선업이 이제 쇠퇴하다 보니까 경상도 통영이라든지 목포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이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쇠퇴하는 이제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지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들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언론에서라든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주거 생활을 개선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도시 재생일 수 있고 또 이제 기존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도 도시 재생의 목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제 천안 역세권이라든지요, 청주에 이제 청주 도심 내에 연초 제조창을 문화 재생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통영에 이제 그 통영에 이제 파산한 조선소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이제 통영시와 경남도가 중앙정부가 같이 수립을 해서 이제 추진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중소도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활용될 수 있다. 그런 활용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도시 재생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제조업이라든지 일자리가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지역 정부와 중앙 정부와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김승배 대표님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방의 세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자연 현상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지는 도시는 그걸 인정하고 지켜내야 될 도시와 없어지는 도시를 분류를 해서 지켜내는 도시에 집중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모이도록. 결국 뭐냐면 도시는 사람이 안 모이면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두 가지, 정주 인구가 있고요, 방문 인구가 있어요. 일본의 지방 도시는 정주 인구는 계속 줄지만 방문 인구를 어떻게 늘릴 거냐라는 거 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그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방의 방문 인구는 그 지방을 목적으로 가진 않아요. 동경, 오사카 대도시를 목적으로 갔다가 넘쳐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방의 도시 재생은 지방이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제조업을 지방에 해가지고 국제 경쟁을 가지고 지속성을 간다? 불가능할 겁니다. 이건 이미 제조업은 그리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누군가 많이 가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흩어져 있는 지방 도시를 한 군데 모아서 편의시설 그건 투자를 해야죠, 정부가.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이제 높여주면 자기 거주 비용 대비 질이 높으면 거기에 살려는 사람도 빠져나오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큰 방향을 잡으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연아 의원님께 그 이제 최근 중소도시, 지방도시 세태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본 부동산 시장을 많이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지방도시 세태는 일본을 아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지금 대부분 서울 근처에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에 그래도 대도시는 좀 나은데 지방 중소도시의 원도심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하루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50명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을 할 때는 지역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힘을 가하면 가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점점 사람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성장률도 정체되는 상황에서 한쪽을 개발하면 다른 한쪽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쏠려오는 일종의 빨대 효과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서로 제로섬 게임이죠. 한쪽의 인구가 모이면 한쪽의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승배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교롭게 지방의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실제 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오르고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더 안 좋아지고 수도권이 지금 막 가격이 올라가는데, 저는 오히려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도시 재생 안에서도 좀 국가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 활동에 집중을 둔다면,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시 재생은 지방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방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안 가는 장소에 무작위하게 도시 재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하는 도시 재생의 숫자를 훨씬 더 줄이고 뭔가 좀 시범적으로 앵커가 될 수 있는 지역들로부터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 도시 재생의 저는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걸 뭐 공간을 멋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물건을 괜찮은 걸 팔아서 할 수도 있고, 뭐 요즘 여러분들 돌아다녀 보시면 강릉에 커피 마시러 많이 갑니다. 강릉이 언제서부터 커피 파는 동네였나요? 예. 그렇게 지역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방문하기 목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의 기저에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보다 소득도 높아지고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집과 직장만을 다니던 시대에서 또 이런 좀 갇힌 쇼핑 공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말고 좀 다른 것도 경험하고 싶어. 미세먼지 극심해졌죠. 예, 좋은 공기 마시면서 맛있는 커피도 먹고 싶고, 또 서울에서는 몰랐었는데 요즘 대형 서점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 로컬 책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특정한 주제, 일반 출판사에서는 볼 수 없는 책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러 거기를 갑니다. 두 가지인데요.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뭔가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지방의 도시재생이 성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처럼 막 분산된 동시다발적인 재생이 아니라 조금 더 거점 중심의 어떤 전략,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5번째 질문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 얘기를 했으니까 서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께서 뭐 여의도 복합개발 이런 얘기도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코엑스가 있는 뭐 영동대로 일대 개발 이거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미군 기지 이전으로 용산 일대의 역세권이라든지 공원, 용산 공원 조성 등 이런 어떻게 보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개발 프로젝트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든 아니든 서울은 어떤 방식의 도시재생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도시재생 방법일지를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승배 대표님한테 한번 제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서울은 어떤 도시인가요? 서울이 우리 이미지가 수도죠. 대표 선수죠. 뭐 국대라고 국가대표거든요. 도시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 서울이에요. 서울이 세계에 나가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서울은 대표 도시거든요. 지금 모리사가 매년 발표하는 거기에 작년에 국가 경쟁력 지수 6등을 했어요. 지금 2011년 이후 계속 6등인데 아마 올해 발표에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드는데, 그동안 서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서울의 궁극적인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건 서울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목표, 뜻이 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이 국제 무대에 나가서 도시로서 제대로 명함을 못 내밀면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희망이 자꾸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동경하고 상해하고 북경하고 홍콩을 싸워가지고 누군가 이 동북아시아에 와서 무슨 자기 사무실을 내려고 할 때 글로벌 기업이 서울엔 두겠다, 서울 여의도에 두겠다, 뭐 예를 들면 용산에 두겠다, 뭐 이런 쇼트리스트에 올라야죠. 지금 우린 빠져 있어요. 동경이나 상해나 뭐 홍콩, 싱가포르 여기가 다 갖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뭘로 먹고 사냐 이거죠. 이제 뭐 자동차 만들어서 먹고 살고 하던 시대를 지냈는데, 그래서 지금 여의도, 용산 뭐 다 포함해서 서울은 그동안 너무 잔챙이 프로젝트로만 계속 왔거든요. 이걸 좀 더 메가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이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서울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여기 코엑스 있지만 여기에서
국제 회의를 뭐 세계 탑 10이 열리는 도시가 되고, 이런 그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누굴 떠나서 같이 이렇게 모아가는 그 목표를 공유하는 목표가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자꾸 뭐 개발이다 뭐다 이런 쪽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강남 주택값이 집값이 왜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왜 저렇게 막 1억을 목전에 두고? 단 하나입니다. 안 지어서 그래요. 강남에, 서울에 소위 말하는 재건축을, 재개발을 아마 그 이전에 비해서 수요는 10만 채인데 3만 채를 지은 몇 년을 그렇게 지었어요. 서울의 주택 수요가 저는 10만 채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세대 다 가고 사회적 멸시를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있는 집을 카운트해서 3만 채다, 충분하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대로 가면, 이 의식대로 가면 앞으로도 못 잡는 거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도시 재생의 역할이 크고, 또 서울을 우리 대표 도시로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미래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승배 대표님 감사합니다. 요번엔 김연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재생 방법, 뭐 서울에 할 수 있는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서울에 몇 가지 개발 이슈가 있죠. 예, 용산, 뭐 삼성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제가 서울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이슈가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한번 그 붐을 탔다가 2008년 9년쯤에 한번 굉장히 심하게 주저앉았다가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저는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이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해외 많은 도시들 관광으로도 가보시고 사업차도 가보실 텐데, 고층 빌딩만 지어가지고 그 도시가 유명해지고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층 건물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 고층 건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삼성역, 용산, 뭐 여의도 이런 데들이 정말 노후돼가지고 개발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는 시기를 만났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예전에 개발하던 방식으로 개발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치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이미 그 가치만큼은 시장의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만 하고 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지금 롯데 100층이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혹시 송파에 사시는 분들 보시면 롯데월드 그 초고층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공개 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천호수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재정비할 때 그 건물 안에서만 사람들이 누리는 공간이 아니라 그 건물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해서 그 공간의 여러 가지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보시면 센트럴파크 주변의 값이 비쌉니다. 그러나 센트럴파크는 그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뉴욕 시민 전체가 언제든지 와서 거기에서 많은 문화적 그런 자산도 누리고 자연환경적인 것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서울에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올해 봄에 미세먼지 너무 심각하셨죠? 예, 저도 집에 있어 보면 먼지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공기로 우리가 계속 살 수 있을까? 미래의 영화에 막 다 기관지가 나빠지고 폐병으로 다 죽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실현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공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이 여름을 지나시면서 너무나 이 폭염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앞으로 저는 도시개발에 우리가 이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엄청 많이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옥상에 또는 뭐 건물 벽면에 녹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친재생적인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스템 기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저희 도입할 수 있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환경을 중시하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우수할 때 저는 글로벌리 경쟁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저는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에 돈 있는 사람들이 공기가 좋은 쪽으로 이동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의 당사자가 되실지, 개발의 수혜자가 되실지, 또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실 수 있는지 뭐 어느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입장이든 이게 나한테 단기간에 돈으로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좀 이런 좀 거시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좀 행복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게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뭔가 회초리도 되고 또 응원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아마 마지막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김인탁 단장님께 서울의 도시재생 방향, 그다음에 효율적인 방법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그 좀 더 이해를 좀 더 높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그 매년 100개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500개 한다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금년에도 한 100여 개 이제 선정을 할 텐데요. 70여 개는 지방 정부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요. 근데 지방 정부가 선정하는 거는 그 노후 주거지와 근린 재생 사업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노후된 주거지를 거기다가 주로 넣는 것이 생활 인프라를 다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생활 인프라를 이제 공급해 드리는 겁니다. 생활 인프라가 뭐냐면 정확하게 좀 더 생활 인프라가 이제 주차장, 쓰레기 처리 시설,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마을 도서관, 이런 공공 시설들을 생활 인프라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70여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업 규모로 보면 국비로 따지면은 100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하고 이제 5대5 또는 4대6 매칭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국비가 들어가는 거는 200억에서 내외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70여 개를 하는 건데요. 그거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안 좋은 데를 주로 지방 정부가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30개 이제 저희 중앙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100개 중에서 30개라고 한다면은 17개 각 광역 지자체에서 앵커가 될 수 있는 그 지역의 도시를 다시 경쟁력 있게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 균형 지역 균형적인 측면에서의 도시 재생 사업을 이제 전국적으로 한 30개를 이제 뽑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 17개 광역시에서 이제 2개 정도씩, 많아야 이제 2개 정도 이렇게 이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한다는 건 또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김승배 대표님은 이제 오는 사람을 불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전주의 한옥마을입니다. 전주시에서 한옥마을에서 관광 그 한옥이라는 그 문화 자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 다시 재생한 문화 도시 재생 사례인데요. 그 한옥마을을 하게 되고 그 옆에 또 봐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그 옛날에 그 여공분들이 공장이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서 팔던 공장인데 이제 옛날의 산업단지입니다. 그 산업단지를 재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팔복예술공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하고 같이 거기에 이제 문화 공간을 만들고 문화 학교를 만들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뭐 1,000만, 2,000만이 넘는 분들이 매년 오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재생을 해서 그 지역에 이제 경제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그 지역의 구도심에 있는 제조업을 재생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의 일자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재생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운 상가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용산 상가를 얘기할 수 있는 게 구도심 제조업을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보면은 옛날에 그 70년대에 작은 그런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뭐 인쇄업이라든지, 그리고 철공소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별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정부의 그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해서 다시 재생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들을 가보면 준공업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공업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을 다시 재생하는 거, 다시 구도심의 제조업을 재생하는 거,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또 도시재생의 또 하나의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의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30개들이 아마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과 일본 동경과의 경쟁력 중요합니다. 서울과 일본의 동경과의 경쟁력, 상하이의 경쟁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에 그렇게 개발을 했을 때 거기 집값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생기는 집값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은, 집값 상승하는데 그게 거품일 수도 있지만은 그 현금적인 가치, 그 이익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를 보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조는,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시스템은 그것은 누군가가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워싱턴 DC를 가보면, 워싱턴 DC에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가신 데가 있었습니다. 옛날 이제 그 고종 황제께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던 공사가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공사. 그 대한제국 있는 공사가 워싱턴 DC의 다운타운입니다. 거기 이제 그 근처에 가보면 렌트비가 한 달에 5,000불이 넘습니다. 5,000불 갖고도 살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1억 불짜리 빌딩이 하나, 주상복합 빌딩이 섰습니다. 그 1억 불짜리 주상복합 빌딩이 섰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김승배 대표님 같은 디벨로퍼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미용사, 흑인 미용사, 그리고 식당, 이런 분들과 그런 커뮤니티들하고 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약이 아니라 그 개발 사업 시행자, 디벨로퍼와 거기 커뮤니티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다시 거기 재정착시키는 그런 동의를 통해 가지고 개발 사업을 했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이 많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한 이 도시 개발을 통해 가지고 용산이라든지 뭐 여의도라든지 그런 개발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다시 거기에 살고 있는 커뮤니티들, 거기에 살고 있는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이익이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그런 사업, 그런 제도가 아직은 우리나라는 부족하지 않느냐. 똑같은 그 지금 현재의 개발 방식은 재개발, 재건축 이외의 방식 이외에, 조합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의 정말 개발 이익이 다시 그 지역 사회로 선순환적으로 다시 재수될 수 있는 구조의 그 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용산이라든지 서울도 그렇게 도시 재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어느 이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건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뉴타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죠. 여기에 이제 개발이익이 많이 생길 거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많은 민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집을 샀는데 뉴타운 사업이 안 되니까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또 많은 또 이제 불편들이 그 손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 재개발 재건축 방식만이 아니라 그 개발의 이익이 다시 지역 사회와 그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는 구조의 그런 제도가 정비가 되면서 용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에 이제 선진국을 가보면 저희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반성하는 건데요. 재개발 재건축한 아파트 타운을 가보면 다 폐쇄형입니다. 재개발 아파트를 가보면 재건축 아파트 가보면 다 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과 그 바깥과 소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그 말씀하신 일본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외국의 훌륭한 도시들 가보면 건물과 그 도로변 공공시설들이 소통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통되는 구조는 결국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커뮤니티와 같이 도시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지키고 있는 것이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건축협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 폼 베이스드 코드라고 하는데 지역의 조례로 만드는 건축협정. 거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커뮤니티들이요.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 도시재생 사업은 커뮤니티와 주민분들이 건축허가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 만들어질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인탁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세 분의 패널분과 플로어에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는 내일까지 알찬 정보가 가득한 세미나가 계속될 예정이오니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